오늘 장의 중심이 될 중요한 이슈엔 전략을 통해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천투자연구소 남인호 소장, 다올투자증권 김성준 이사, LNS홀딩스 김선영 대표, 24인베스트먼트 손창현 팀장과 함께합니다. 네 분 어서 오세요. 첫 번째 이슈입니다. 엔비디아가 시장 예상을 웃도는 3분기 실적을 발표했지만 국내 반도체 기업들의 주가는 좀 온도차를 보였는데요. 그 이유 어디에서 찾아보면 좋을까요, 남인호 소장님? 네, 저도 참 어제 이상하더라고요. 아니, 매출 350억 달러 그리고 영업이익 210억 달러 말 그대로 100원 팔아가지고 60원 벌었다는 얘기입니다. 뭐 말 그대로 가만히 앉아서 그냥 돈을 긁고 있죠. 그리고 또 4분기 매출 예상도 370억 달러로 기대치에 모두 다 부응했습니다. 그런데 주가는 어떻게 됐나요? 장중에 빠지고 시간 외로는 더 하락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바로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투자 전략입니다. 엔비디아가 좋은 실적을 내고 나쁜 실적 냈다. 이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두 가지가 있다. 첫 번째는 시장의 기대치라는 겁니다. 시장의 기대치는 아마도 350억 매출에 210억 달러 수익이 아니고 350억 매출에 400억 영업이익을 기대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대치가 너무 높았다는 얘기죠. 다음 두 번째로 중요한 겁니다. 주가에 반영이 되었느냐 되지 않았느냐가 바로 엔비디아의 주가 영향을 줬다고 봅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금년 상반기 좋았던 엔비디아가 약 3분기죠. 7월, 8월, 9월 달 돌아서 조정이 좀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당 100달러까지 내려갔었죠. 물론 지금 이제 150달러 근처에 와 있으니까 거의 50%가 올랐다는 얘기죠. 그럼 뭡니까? 실적은 이미 주가에 반영이 되었다 안 되었다?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엔비디아가 좋은 실적을 내고 또 앞으로도 기대치가 높지만은 주가는 상승폭이 둔화됐다 이렇게 정리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중요한 건 우리 주가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를 비교해 봐야죠. 어떻습니까? 어제 삼성전자는 2% 가까이 오른 반면에 하이닉스는 약세를 보였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엔비디아가 저는 비슷하다고 봅니다. 물론 하이닉스가 더 기업 가치로 보나 내년 매출을 예상할 때 보나 주가가 더 올라가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연초의 저점 10만 원에서 그래도 24만 원까지 올라가고 지금 17만 원대, 16만 원 후반대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는 하이닉스에 대한 기대치는 그렇게 크지 않는 것이고 삼성전자 어때요? 자그만치 9만 원짜리가 5만 원대까지 내려왔다는 얘기죠. 저는 그래서 삼성전자의 기대치가 크다고 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기업의 실적이 좋으면 주가는 계속 올라가야 된다. 이걸 그대로 삼성전자에 비유해 보겠습니다. 지금 삼성전자가 5만 원인데 이제 4분기 끝나고 내년 초에 9만 원까지 올라갔다 가정해 보십시오. 그런데 내년 1분기 실적 굉장히 삼성전자 좋게 발표했어요. 그럼 9만 원에서 12만 원, 15만 원 가야 될까요?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저는 그래서 우리 머니플러스 시청자분들은 기업의 실적을 보시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기업의 실적이 그리고 앞으로 미래 성장성이 주가에 반영되었느냐 되지 않았느냐 이거를 좀 더 면밀히 보시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라고 정리 드리겠습니다. 네, 포트폴리오 투자 이제 항상 강조하시지만 만약에 우리 나사님 1,000만 원 개인 돈 투자해야 된다. 삼성전자냐, SK하이닉스냐. 장기 투자한다면 어디를 찍겠습니까? 네, 아마 우리 시청자분들은 가장 그 고민이 많으실 텐데요. 저는 여전히 그 비중을 유지하겠습니다. 삼성전자 20% 그리고 하이닉스 10%. 왜 둘 다 가져가느냐? 둘 다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엔비디아의 블랙휠이 이제 곧 출시가 되죠. 그리고 내년에 어떻습니까? 4세대가 출시가 되죠. 뭐 이미 신문지상에 나왔지만 테슬라라든가 인텔이라든가 마이크로소프트 전부 다 HBM4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내년에는 정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용호상박을 할 것이다. 완전히 용과 호랑이 싸움이 일어나기 때문에 저는 비중을 2대1로 유지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만 이제 삼성전자가 많이 떨어졌으니까요. 뭐 20% 비중 유지하려면 삼성전자를 조금 더 담아야 될 것 같기도 하고요. 간밤에 엔비디아는 뭐 0.5% 정도 뉴욕 증시에서 올라주기는 했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1.6%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 나 소장께서 짚어주셨듯이 블랙웰 성공 여부 많이 반도체 주가 가를 것 같습니다.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코스닥 대장주 알테오젠 어제 주가 흐름 굉장히 어지러웠습니다. 알트코인만큼 크게 움직였는데 악재성 루머가 영향을 끼쳤습니다. 어떤 내용이었고 투자 전략 어떻게 짜야 할지 김성준 이사님한테 들어보겠습니다. 예, 사실 이 바이오주들이 이런 현상들이 간혹 나타나곤 합니다. 이런 루머에 휘둘리는 모습들이 지금 나타나는데 특히 어제는 이 코스닥 시가총액 1위 알테오젠이
장중에 20% 넘는 급락 그리고 장내 매수 소식과 함께 또 4% 가까운 반등까지 나타난 그야말로 극심한 롤러코스터의 그런 양상을 좀 보여줬었는데요. 두 가지 루머가 있었습니다. 먼저 이제 특허에 관련된 부분들 또 이제 유상증자와 관련된 얘기들이 있었는데요. 먼저 특허 부분부터 말씀을 드리게 되면은 이제 골드만삭스가 이 경쟁회사인 할로자임에 대한 보고서를 쓰는 그런 이제 하나의 문구가 아무래도 이제 커버하는 할로자임을 쓰다 보니 좀 더 긍정적인 그런 이제 멘트를 했던 것들을 어떻게 보면 좀 과다하게 좀 확대 해석을 해서 이것이 소송으로 이어질 수도 있지 않냐, 소송에서 지면 큰 폭의 이익 감소가 나타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우려까지 확산되면서 하락을 좀 부추겼었다라고 좀 할 수가 있는데요. 바로 이제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당일 저녁에 바로 홈페이지를 통해서 이제 독점적 기술에 일하는 그런 부분들을 또 언급을 한 측면들이 있고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더라도 현재 단일 약품 중에서 매출 1위 머크의 키트루다인데요. 키트루다가 선택한 알테오젠의 SC 기술이고 또 글로벌 ADC 1위인 다이치 산교가 최근에 기술 이전을 했죠. 그 글로벌 1위 업체들이 선택을 했습니다. 이런 회사들이 선택을 할 때 이런 법률적 부분 검토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분명히 상식적으로도 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좀 루머였다라고 좀 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5천억 유상증자 루머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제 장중에는 단독으로 모 증권사가 상한전환 우선주 2천억 발행을 한다라고 했으나 이는 이제 미확정 공시를 이제 바로 알테오젠이 어제 장중에 내기도 했었는데요. 보통 미확정이면은 네. 추진은 하고 있다라는 걸로 받아들이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 보면은 이제 주관사 아직 선정하지 않았다라는 얘기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최근에 정관 변경을 했는데 정관 변경의 내용을 보게 되면은 이제 상환전환 우선주와 관련된 이런 세부적인 내용들을 디테일하게 좀 추가를 했거든요. 그렇다면은 주주 배송 유상증자보다도 상환전환 우선주로 발행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일단 아직까지는 확정이 되진 않았습니다만은 이제 임시 주청 이후에는 바로 좀 확정돼서 공시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 자금을 통해서 이제 이것도 이제 머크 측에서 요구한 것으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는 부분들인데 이 피하 주사 원료 생산 공장을 지금 증설을 하는 그런 자금으로 활용을 할 것으로 기대가 되는 부분들입니다. 이제 국내 최초로 이제 글로벌 이제 상업화를 하는 플랫폼 회사로 됐고 특히나 지난 19일에는 이제 임상 3상 키트루다 임상 3상의 탑라인도 이제 머크 측에서 이제 공개를 한 바 있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상당히 좀 체계적으로 밟아오고 있었는데요. 이러한 이제 우려감들을 이제 아마 이제 오늘 밤인가요? 이제 머크가 이제 컨퍼런스 콜을 앞두고 있는데요. 최근에 이러한 또 탑라인 발표도 있었으니까 아무래도 이제 알테오젠과 관련된 좀 더 구체적인 그런 언급들도 CEO 입에서 좀 나올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좀 입을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이렇게 사실 최근에 시장 상당히 어렵습니다. 투자 심리도 얼어붙어 있고 유동성도 상당히 좀 부족한 그런 상황 속에서 이러한 루머들까지 양산을 해가면서 시장을 교란시킨다면은 더욱더 이 국내 증시의 투자자들을 어떻게 보면은 좀 등 떠미는 그런 지금 일이라고밖에 할 수가 없겠는데요. 좀 더 좀 안정적인 그런 아니면 좀 체계적인 이런 뭐 관리라든지 당국에서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좀 이제 안타까움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어제 시간에 거래해서 알테오젠이 한 2% 정도 빠졌는데 해명 공시를 낸 게 좀 시간에까지 영향을 준 듯한 모습이에요. 그런데 굳이 RCPS 상환전환 우선주를 발행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유상증자 대신에? 예, 아무래도 주주 배정보다는 이제 상환자산 우선주 같은 경우에는 일단 채권 가치 가지고 있다가 뭐 일정 부분의 정해진 이자를 받다가 나중에 이제 전환을 하는 그리고 일결권이 없는 우선주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주주 배정한다는 것보다는 상당히 좀 피해는 좀 덜 할 수 있고 물론 향후에 그 전환 시에는 뭐 희석 어느 정도 될 수 있겠습니다만은 지금 시총 감안했을 때 2천억 정도 수준이라면은 그렇게 뭐 희석률이 크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상환자산 우선주를 선택하는 것이 주주 배정보다는 뭐 100배 낫다 이렇게 좀 볼 수가 그렇죠. 있습니다. 예. 왜 유상자면 바로 주가가 희석되는데 예, RCPS는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렇죠. 예. 네, 오늘 밤에 있을 머크 컨퍼런스 꼭 주목해 보셔야겠습니다. 그리고 또 변동성이 높은 상황인 만큼 변동성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다음 소식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달 13일부터 코스피 200 지수 구성 종목이 변경됩니다. 편입, 편출 종목과 함께 대응 전략은 김선영 대표님께 들어볼게요.
네, 드디어 리밸런싱의 때가 밝았습니다. 다음 달 13일부터 이제 코스피 200 지수 리밸런싱이 있다라는 부분 체크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영풍과 효성, 롯데개발 등 총 5개 종목이 빠지고요. 그리고 효성중공업이나 APR 같은 네 가지 기업이 이번에 편입이 된다는 그런 소식이 나왔습니다. 거래소는 그저께죠. 이제 주가지수 운영위원회라는 걸 항상 여는데 여기서 이제 코스피 200, 코스닥 150 그리고 이제 KRX 300 등 주요 대표 지수 구성 항목에 대해서 보통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기 변경 심의를 했는데 현재 지금 코스피 200이랑 KRX 300 지수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기업 분할 때문에 원래 200개, 300개가 정상인데 201개, 301개 요건 뭐 TMI로 살짝 전달드리고요. 일단 코스피 200 편입 편출 종목만 좀 설명드리면 이제 효성중공업, APR, 미원상사, OCI 4개 종목이 편입될 예정이고 효성이나 롯데관광개발, 영풍, 명신산업, KG스틸 등 5개 종목이 편출될 예정이다라는 부분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다음 또 중요한 포인트가 정기 변경하고 나서 이제 코스피 전체 시총 대비해서 코스피 200 종목의 구성 종목들의 비율이 중요한데 92.3% 뭐 나쁘지 않은 비율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변경하고 나서 코스닥 같은 경우도 이제 정기 비율이 56.2%가 되고 KRX 300 같은 경우도 84.7%로 변경된다라는 부분도 그냥 한번 TMI로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렇게 크게 리밸런싱이 이루어지게 되면은 일반적으로 이제 그 자금 가지고 들어오는 패시브 자금이라고 하는데 그 자금이 편입되는 자금 쪽으로 이제 들어오고 편출되는 쪽으로 이제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단기적으로는 매도 리밸런싱 자금이 나오면서 좀 매물이 나올 수는 있긴 있어요. 근데 이것도 단기적으로는 이제 뭐 흐름이 좀 그렇게 될 뿐이지 중장기적으로도 다시 안정을 찾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일단 뭐 리밸런싱 자금이 단기적으로 나올 수 있지만 중장기적으로 중요한 거는 편출되든 편입되든 그 기업의 실적이 중요하다. 이 부분만 체크하시고 투자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편출입 예정 종목들 변동성이 커질 수 있죠. 주가는 결국 실적을 바탕으로 움직인다. 이렇게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셀트리온이 1,000억 원 규모의 자사주 추가 매입 결정을 했습니다. 오늘부터 장내 매수를 통해서 취득할 계획인데 요거는 좀 칭찬을 해줘야 되겠죠. 벌써 5번째입니다. 주가는 조금 답답하긴 합니다만 손창현 팀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네, 올해만 벌써 4,250억 자사주 매입을 한다라고 하고 있고요. 작년에 1조 2,500억 정도 매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1월에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합병을 했는데 합병을 해서 당시에 주식 소각도 한 7천억 정도를 단행을 했어요. 그런 점에서 왜 이 셀트리온은 자사주 매입을 계속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지를 좀 생각을 해보면 첫 번째는 제가 봤을 때는 밸류업 지수에 포함이 됐습니다. 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포함이 되지 않은 거에 비해서는 셀트리온이 포함이 됐기 때문에 역시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노력을 좀 단행을 하는 게 아닌가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셀트리온 제약과의 합병에 대한 장기적인 포석이 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1월에 합병을 했고요. 그리고 8월에 제약을 합병을 하려고 준비를 했으나 합병 비율과 관련된 부분 그리고 셀트리온 제약의 실적 성장세 의문이 계속적으로 이어지면서 무산이 됐어요. 그래서 이 기업 가치를 어떻게 보면 주주 가치로 좀 높이면서 셀트리온 제약이 성장을 할 수 있는 좀 시간을 벌어주는 가운데서 이 계속적으로 자사주 매입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 제가 봤을 때는 올해 실적에 대한 바닥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어서 셀트리온 사측에서는 계속 자사주 매입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적이 바닥이라고 하는 거에 대한 부분을 좀 뭐 얼마만큼 성장을 하는지에 대한 부분을 보시면 첫 번째로는 25년, 그러니까 내년에 기본적인 그 바이오시밀러 파이프라인이 6개였는데요. 25년에 5개 정도가 이제 추가가 돼서 11개 시밀러가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점에서 실적에 대한 성장세가 이어질 수 있다라고 이제 사측에서는 생각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헬스케어 쪽 관련된 부분, 그러니까 시너지 1월에 합병을 했었던 시너지가 본격적으로 출현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가율 개선이라든지 거래 단순화도 좀 긍정적인 효과로 3분기에 실적에 반영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다양한 특허 완료가 되는 의약품이 계속적으로 쌓이고 있는 상황이라 이 바이오시밀러 쪽에서는 계속 관심을 가질 의약품들이 많아지고 있다라는 부분, 그리고 생물보안법 통과 관련된 부분으로 CMO 쪽에 대한 수혜도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셀트리온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고 하면 단기적인 것보다는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보시면 앞으로 긍정적인 효과들이 많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셀트리온 투자 전략 짚어봤는데요. 바로 이어서 오늘 아침에 나온 가장 빠른 리포트 확인해 보고 오시죠. 박정은 캐스터가 준비했습니다.
네, 오늘 아침에 나온 리포트 정리해드리는 가장 빠른 리포트 앤 공시 시간입니다. 벌써 이번 주 마지막 거래일인데요. 이번 주는 엔비디아 실적을 앞두고 관망세가 짙어지면서 지지부진한 시장 흐름이 이어졌는데 순환매 장세 속에 비트코인만이 폭풍 질주를 이어가는 시장 어떤 종목들 주목해보면 좋을지 리포트 통해서 만나보겠습니다. 우선 오늘 상향 보고서로는 삼성화재와 SK스퀘어에 대한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중 SK스퀘어는 어제 장 마감 이후에 2천억 원 규모의 주주환원 계획 및 기업 가치 제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오늘 4개의 증권사들이 SK스퀘어에 대한 리포트들을 발행했는데 그 가운데 SK증권이 목표가를 10만 5천 원으로 상향 조정했고요. NH투자증권은 12만 원의 비교적 높은 목표가를 이어갔고 DB금융투자는 9만 9천 원으로 하향한 점 특징적이었습니다. 그 밖에 하향 보고서로는 SK하이닉스에 대한 의견과 WCP를 주목한 증권사 리포트 발행됐고요. 신한투자증권이 롯데쇼핑에 대해 유동성 위기에 대한 우려는 과도하다고 분석을 하면서 목표가 7만 7천 원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상상해증권이 KG스틸에 대해서 업황 침체에도 양호한 수익성을 유지하고 있다며 만 원의 신규 커버리지 게시한 점 특징적이었습니다. 먼저 삼성화재 리포트부터 체크해 보시죠. DB금융투자는 오늘 삼성화재의 목표가를 45만 3천 원으로 상향하면서 배당 우려에서 가장 자유로운 종목이라며 치고 나가는 군계 사막의 선두주자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주주환원을 감안하면 보험사 투자는 KICS 비율이 높고 확보된 배당 가능 이익이 충분히 크고 신계약 CSM과 별도 기준 단기 순이익의 갭이 크지 않은 회사로 집중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러한 기준에서 삼성화재가 업계에서 가장 양호한 상황이라고 분석했고요. 당분간 보험과 금융업종 내에서 배당 증가에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면서 중장기적으로 배당 성향을 50%까지 높인다는 계획 세우고 있어서 DPS가 당분간 빠른 속도로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다음으로 SK하이닉스 보고서입니다. 키움증권은 오늘 4개 분기의 4분기 SK하이닉스의 실적이 시장 기대치에 못 미칠 거라며 목표 주가를 기존 22만 원에서 21만 원으로 만 원 소폭 하향 조정했습니다. 창신 메모리 테크놀로지스 등 글로벌 기업들과의 경쟁 심화가 예상되는데 4분기엔 범용 메모리의 판매 가격이 당초 예상치를 하회할 것이라고 내다봤고요. 수요 비수기 진입에 따라서 출하량이 감소하고 판매 가격 하락을 예상한다고 짚었고요. 내년 1분기에 단기 판매량과 실적이 예상치를 넘어설 수 있다고 보면서도 우려보다는 더욱더 빠르게 악화되고 있는 낸드의 업황 흐름에 더욱더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진단한 점 투자에 참고해 보시죠. 지금까지 가장 빠른 리포트 앤 공시 박정원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리포트 확인해보고 왔는데요. 이어서 한국전력 소식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전력이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가스복합 발전소 사업 2건을 수주했습니다. 최근 수주한 사우디, 미국 괌의 태양광 사업에 이어 올해 들어 3번째 국채 입찰 사업 수주인데요. 자세한 내용은 김선영 대표님께 들어볼게요. 네,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한국전력이 이제 가스 복합 발전소 사업을 수주를 했습니다. 뭐 사업 낙찰자로 이제 됐다는 그런 내용이 나왔는데 물론 혼자 난 건 아니고요. 사우디아라비아 전력공사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의 최대 민자 발전사죠. ACWA 파워랑 같이 해가지고 진행을 했습니다. 일단 중요한 거는 이렇게 하더라도 이제 실제로 한전한테 돈이 얼마가 들어오는지가 중요하겠죠. 일단 보니까 사업비가 발전소당 한 곳당 한 2조 8천억 됩니다. 그래서 한전이 이 발전소에 가지고 있는 운영을 통해서 이제 자사 보유 비율을 한번 따져봤더니 25년 동안 운영이 되는데 한 4조 정도 돈이 들어온다고 합니다. 그럼 이제 연간으로 바꾸면 연간 평균 1,600억이라는 이제 매출이 깔리게 되는 거예요. 이제 이건 좀 좋은 소식인 것 같고요. 또한 이번 공사에는 두산 에너빌리티가 참석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도 같이 묶어서 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최근에 다수의 사업이 계속 발주가 진행되고 있는데 이거 되게 좋은 것 같고 하니까 한전 투자하고 계신 분들은 아 이것도 있구나 내년부터 1,600억 깔리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투자 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근데 너무 오랫동안 제자리 걸음이에요 주가가. 한국전력 장기 투자해도 괜찮습니까? 지금 뭐 전기요금을 올리기는 했는데 최근에 뭐 산업용 위주로 이제 기업들한테만 부담을 많이 줬고 또 뭐 올리겠죠. 어떻게 보십니까 투자 입장에서? 솔직히 말씀드리는 게 낫겠죠. 저는 한국전력 개인적으로 투자 별로 안 좋아합니다. 아, 네. 장기 투자도 그렇습니까? 네, 저는 장기 투자로도 사실 저는 제가 별로 안 좋아하기 때문에 일단 그거는 그냥 제 의견을 그대로 왜요? 좀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너무 무거워요. 너무 무겁고 외부적인 요인이 너무 많이 또 왔다 갔다 하고 정치적인 요인도 그렇고 경제적인 요인도 그렇고 너무 외부적인 요소가 많아가지고 장기적인 투자 종목으로는 좀 불합격이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공기업이긴 하지만 너무 정치적인 이유로 너무 휘둘려 왔던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 빠르게 보겠습니다. 석유화학
얘기입니다. 중국발 공급 과잉 때문에 위기에 직면한 가운데 정부가 업계 경쟁력 제고를 위한 논의에 나설 계획이죠. 요 석유화학 업계에 대한 투자 대응 전략 남인호 소장한테 들어보겠습니다. 네, 우리나라 5대 산업 중 하나가 바로 석유화학이 되겠는데요. 수출 품목으로 보면 세 번째 수출 많은 그런 산업이 됩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지난 2년 동안 거의 영업 적자에서 벗어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방금 앵커께서 말씀 주신 대로 우리나라의 생산 설비도 많이 늘렸지만 중국의 공급 과잉 때문이 가장 큰 요인으로 꼽힙니다. 그래서 정부가 발벗고 나섰습니다. 이제 구조 조정을 하거나 안 그러면 저리 금리 대출을 주거나 안 그러면 원자재를 수입할 때 관세를 떨어뜨려 주겠다. 빠르면 다음 달 초에 아마 이 구조 조정 방안이 발표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주가를 한번 보실까요? 얼마나 떨어졌는가? 3대 종목만 말씀드려볼게요.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LG화 100만 원짜리가 지금 얼마입니까? 30만 원에 와 있습니다. 또 롯데케미칼 어떻습니까? 30만 원에 하던 주가가 지금 6만 5천 원입니다. 금호석유화학이 그나마 흑자 영업 흑자 내고 있는 금호석유화학도 최근에 16만 원대에서 지금 10만 원대 있습니다. 말 그대로 더 이상 내려가기 힘들 정도로 많이 떨어졌습니다. 자, 이제 투자 전략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지금 석유화학 주식 사도 되는가? 저는 반대입니다. 왜 그러냐? 주가가 많이 내려갔다는 것이 꼭 주가를 올린다는 걸 보장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상승 트리거, M&A가 나오든가 기업 실적이 좋아지든가 이런 상승 모멘텀이 나온 다음에 석유화학 투자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정부의 구조조정 자금책 지원으로 석유화학 업황에 좀 유의미한 개선이 보이길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장품, 음식료 등 필수 소비자들의 주가도 부진합니다. 수출 성장률 역시 상반기 대비 둔화했는데 그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김성준 이사님? 한때 K뷰티, K푸드라는 이름으로 상당히 좀 주가가 고공행진을 했었는데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3분기 수출 둔화가 좀 있었습니다. 물론 둔화 폭이 그렇게 크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일부 업체를 제외하고는 상당히 좀 좋은 그런 실적을 내는 회사들도 많이 있었습니다만은 전반적으로 기대에 조금 못 미쳤다라는 그런 평가들이 좀 많이 있었고, 특히나 향후에 이제 있을 수도 있을 보편 관세와 관련돼서 연결을 해본다면은 앞으로는 더욱 어려워지겠구나라는 그런 심리까지 더해지면서 주가가 조금 크게 좀 하락을 해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최근 시장이 크게 얼어붙다 보니 밸류에이션이 크게 좀 작용하지 못한다는 측면들도 지금 작용을 한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물론 지금 최근에 국내 소매 판매는 계속해서 지금 역성장이 지속이 되고 있다라는 그런 안타까운 부분들, 또 KDI, IMF 계속해서 경제 성장률을 하향 조정하는 그런 흐름이 지속이 되고 있다는 측면들도 아무래도 좀 심리적인 측면에서 좀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일단 물론 이제 경제는 심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책 당국에서도 경제가 어렵다 이런 얘기들 함부로 하시면 안 되는 건 잘 아는 사실이고요. 왜냐하면 더 어려워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측면은 알겠습니다만은 그런 이제 말뿐이 아니라 좀 더 본격적으로 물론 좀 사실 세수나 재정 그러니까 어려운 것들은 사실이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보다 더 증시 안정화 대책이라든지 좀 경기 부양에 대한 그런 좀 더 확실한 의지, 이제 숫자로 좀 보여주는 그런 흐름들 또한 기대가 되는 그런 시점, 절실한 시점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화장품이 올 상반기 굉장히 잘 달렸는데 어느덧 이렇게 지금 쭉 빠졌단 말이죠. 네. 트럼프 2.0 시대 되면 내년 좀 기대해봐도 될까요? 다시 어떻습니까? 저는 사실 이 보편 관세 10%, 20% 이건 상당히 과도한 우려라고 봅니다. 사실 이렇게까지는 되지 않을 거라고 보여지는데 물론 이런 것들이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트럼프 취임 이유가 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조금 더 시간은 필요하다라고 보여지고요. 사실 앞서서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성장률 둔화가 크지 않습니다. 그리고 일부 업체는 좋은 회사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이 섹터는 향후에 다시 한번 그래도 올라갈 수 있을 섹터로서 계속해서 좀 주목은 필요한 섹터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IMF가 엊그제 와가지고 내년 성장률 2.0%는 낮추긴 했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2.0 성장은 하는 거죠. 다른 우리보다도 못하는 국가들도 꽤 있습니다. 자, 지금 시간 8시 19분 막 지나고 있네요. 오늘 개장 전 체크포인트 손창현 팀장이 깔끔하게 정리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낙폭화된 종목들을 좀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미증시에서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이 많이 상승을 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 반도체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와 더불어서 소부장 관련된 기업들을 좀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고요. 2차 전지는 최근에 이 리튬 가격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라 전반적으로 중국의 CATL과 더불어서 여러 가지 리튬 전지 관련된 종목들이 올라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도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최근에 가장 큰 이슈가 재건주와 방산주 관련된 이슈가 가장 컸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큰 틀에서는
결국 이 트럼프 대통령 취임 전 1월 20일 전까지는 계속 뭐 이 관련된 종목들이 상당히 좀 치열하게 움직일 가능성이 높을 것 같고요. 둘 다 약간 반대되는 개념이긴 한데요. 그렇죠. 근데 큰 틀에서는 일단은 이 트럼프 후보 당선인이 이 전쟁을 중지시키겠다라고 하고 있어서 재건주에 조금 더 손을 좀 들어줘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CJ제일제당이 바이오 사업부를 매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식품 쪽에 조금 더 집중을 하겠다라고 해서 계열사인 뭐 CJ 프레시웨이나 CJ 관련된 그런 식품 관련된 종목도 눈여겨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계열사들 중에서 이제 돈이 필요한 CJ CGV나 CJ EAM 쪽도 조금 더 추가적인 투자가 기대가 된다라는 것도 눈여겨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슈앤 전략 네 분의 전문가와 함께 개장 전 꼭 확인해야 할 뉴스들 체크하고 전략까지 세워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